아, 그거 알아.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 말일 겁니다.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아, 그거 알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말 앞에서 잠깐 멈춰서 보려고 합니다. 안다. 이 짧은 한 단어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안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안다는 말 한 개를 아주 천천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무슨 지식이 부족하다느니 공부를 더 하라느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이미 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바로 그 자리에 사실은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작은 아주 흔한 물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작은 자석 두 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때 한 번쯤 만져보셨을 겁니다.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마주대면 손끝에 스르륵 밀려나는 저항이 느껴지죠.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히 뭔가가 버티고 있는 그 느낌. 반대로 돌리면 이번엔 쏙 하고 서로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곧바로 대답하실 겁니다. 아, 그거 알아. 자기장 때문이야. 극이 같으면 밀고 다르면 당기잖아.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다고 한 그 굿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굿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누페 종류가 어디 있어? 알면 아는 거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한 단어에 뭉뚱그려 넣고 있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단어 안에서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앞에서 괜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떼어내서 각각을 밝은 데 놓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따라와 보세요. 끝에 가면 안다는 말이 지금과는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 아까 자석을 보고 자기장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기장 때문이다 라는 그 문장 안에 사실 설명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곰곰이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 힘에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이유는 자기장 때문이다. 보이시나요? 이건 사실 같은 자리를 빙글 돈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 힘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다시 힘의 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밀어내는 것을 밀어내는 것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였을 뿐 왜 그런 힘이 거기 있는지는 한 발짝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전 하나를 떠올립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우리와 함께 갈 그림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세상 모든 단어를 설명해주는 아주 두꺼운 사전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어의 뜻을 찾으면 사전은 그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풀이에 나온 단어가 또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단어를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들로 풀어주죠.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 단어에서 저 단어로 옮겨 다닐 뿐 사전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장이라는 항목을 찾으면 전자기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자기력을 찾으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고 이름은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뭔가에 이름이 붙는 순간 우리는 그걸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사전 안에 또 다른 항목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아주 일상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찾고 거기 나온 낯선 말을 또 찾고 그러다 30분이 훌쩍 지나가죠. 여러분도 한 번쯤 그래 보셨을 겁니다. 분명 뭔가를 계속 읽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릴 때쯤 되면 이상하게도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일이 사전안을 빙글빙글 돈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에서 저 항목으로, 저 항목에서 또 다른 항목으로 화면 안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화면 바깥의 진짜 세상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거죠. 이름을 아는 뇌피 딱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많이 안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텅 비어있는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숲을 걷다 새를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그 새를 여러 나라 말로 뭐라 부르는지 줄줄 외웠다고 하죠. 하지만 파인만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 새를 세상 모든 말로 뭐라 부르는지 다 외워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그러니 저 새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자고. 파인만은 이 구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떼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의 경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아는 건 그냥 쓸모없는 걸까요? 자기장이라는 말은 버려야 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가 재미있어지는 지점입니다. 이름은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쓸모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름이 얼마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과학의 역사에 아주 근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0여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뜨거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열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체가 있다. 뜨거운 물체에는 이 열소가 많이 담겨 있고 차가운 물체에는 적게 담겨 있어서 둘을 붙여놓으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스르륵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온도가 같아진다. 꽤 그럴듯하죠. 실제로 이 열소 이론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믿었고 계산도 제법 잘 맞았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몇 도가 되는지 그럭저럭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소라는 말, 사실은 앞에 자기장과 똑같은 함정입니다. 뜨거운 게 왜 식냐고 물으면 열소가 흘러나가서라고 답하고, 열소가 뭐냐고 물으면 뜨거움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답하죠. 다시 사전안을 빙글 돈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대포 구멍을 깎던 한 사람이 이상한 걸 봤습니다. 쇳덩이를 깎다 보면 그게 끝도 없이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소 이론대로라면 이상하죠. 쇳덩이 안에 담긴 열소는 정해진 양일 텐데 깎을수록 열이 무한정 나오다니. 유한한 통에서 물이 영원히 나오는 셈이잖아요. 여기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열은 담긴 물질이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닐까. 문지르는 운동이 열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 직관이 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답은 이렇습니다. 열은 물질이 아닙니다. 열은 그 물체를 이루는 수많은 알갱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떨고 있는지 그 움직임의 정도일 뿐이에요. 뜨겁다는 건 알갱이들이 펄떡펄떡 흔들린다는 뜻이고 차갑다는 건 그 흔들림이 잦아들었다는 뜻이죠. 열소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물질이었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열소라는 이름은 심지어 계산까지 어느 정도 맞았는데도 실제로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예측을 좀 해낸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진짜를 짚었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알갱이의 움직임이라는 그림은 사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손에 쥐는 물건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책상에 올려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두면 스르륵 식습니다. 반대로 식은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왜 한쪽으로만 흐를까요? 열소 이론으로는 이걸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갱이의 움직임으로 보면 명쾌해집니다. 커피 알갱이들의 바쁜 떨림이 주변 공기 알갱이들에게 부딪히며 조금씩 나눠지는 겁니다. 뜨거운 쪽의 격렬한 움직임이 차가운 쪽으로 번져나가면서 골고루 섞이는 거죠. 한번 흩어진 움직임이 저절로 다시 한쪽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커피는 식기만 하고 다시 데워지지 않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열소라는 이름은 이 흔한 아침 풍경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알갱이의 움직임이라는 진짜 이해는 커피가 식는 이유까지 술술 풀어냈습니다. 이름과 이해의 차이가 이렇게 밥상 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쓸모 있는 이름과 그냥 우리를 안심시키기만 하는 이름을요.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해라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갱이의 움직임이라는 그림은 열소 이론이 하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소리가 왜 뜨거운 공기에서 더 빨리 가는지, 기체를 압축하면 왜 뜨거워지는지 전혀 다른 현상들까지 하나로 꿰어서 설명하고 예측했거든요.
반면 열소라는 이름은 이미 아는 걸 다시 말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새로운 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름과 이해를 가르는 선입니다. 이해는 앞을 내다봅니다. 이름은 뒤를 정리할 뿐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건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내다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파인만이 남긴 아주 유명한 시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테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석이 왜 붙냐고 아이가 물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자기장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아이는 곧바로 되묻겠죠. 자기장이 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여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막히는 순간이 우리가 사실은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아이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고마운 거울입니다. 아,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는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다 통한 것처럼 넘어갑니다. 자기장이라고 말하면 상대도 고개를 끄덕이니까요. 그런데 그 끄덕임은 이해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붕어빵 장수 앞에서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도 저 반죽이 왜 뜨거운 틀에 닿으면 부풀고 딱딱해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매일 겪는 일인데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템,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템스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톱은 진짜 백이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자연이 정확히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똠. 그런데 바로 이 진짜 백이 탐 안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아주 이상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톱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하고 예측하는 것. 물리학자들은 자석이 밀어내는 그 힘, 전자기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기술해냈습니다. 이 힘을 다루는 이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정확한 이론이라 불립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론이 내놓는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이 소수점 아래로 10자리가 넘게 맞아떨어집니다.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재는데 머리카락 한 올 굵기까지 맞힌 정도예요.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춤추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진짜 맴입니다. 이 두 번째 눕이 얼마나 진짜인지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그 작은 점이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있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여러분의 폰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위성들은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어서 위성 안의 시간과 땅 위의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루에 100만 분의 몇 초,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은 차이예요.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차이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치는 하루 만에 몇 킬로미터씩 어긋나 버립니다. 지도 위의 점이 엉뚱한 동네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폰은 골목 하나까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왜냐고요? 물리학자들이 그 미세한 시간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측해서 미리 그만큼을 보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미의 힘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 붙이기가 아니에요.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짚어냈기에 그걸 손에 쥐고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켜는 그 지도 앱 하나가 사실은 인류가 도달한 가장 정밀한 툼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정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뉴턴이죠. 뉴턴은 중력을 다뤘습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를 도는 그 힘을요. 그는 이 힘을 기술하는 법칙을 세웠고 그 법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행성이 하늘에 어디에 있을지 몇백 년 뒤까지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예측의 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산은 놀랍군요. 그런데 대체 중력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두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서로를 끌어당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뉴턴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설을 지어내지 않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측 도구를 손에 쥔 사람이 왜냐는 질문 앞에서는 조용히 손을 든 겁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지어내지 않겠다.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묘기의 정직한 얼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기술하고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도 왜 그것이 그런지는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기술하는 것과 이유를 아는 것은 다른 층에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아직도 좀 소름 돋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과학의 정밀함, 그 정밀함의 한가운데에도 왜라는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반박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 파고들면 언젠가는 왜에 닿지 않을까요? 자석의 힘을 더 깊이 파고 그걸 또 더 깊이 파고 그렇게 끝까지 내려가면 마침내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좋은 반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고들수록 답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낯설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석의 힘을 익숙한 걸로 설명받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를테면 고무줄처럼요. 아, 두 자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게 있어서 당기는 거구나.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럼 고무줄은 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할까요? 고무줄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알갱이들은 뭘로 서로 붙들고 있을까요?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보이시나요? 자석을 설명하려고 고무줄을 데려왔는데 고무줄이 알고 보니 자석과 똑같은 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전안을 또 한 바퀴 돈 겁니다. 익숙한 것으로 낯선 것을 설명하려 했는데 익숙한 것이 사실은 그 낯선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안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대로 파고들면 정반대가 됩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더 이상해집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 작은 자석 조각, 처음엔 그냥 붙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었더니 전자기력이라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 튀어나왔고 더 파고들었더니 그 힘이 빛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게 드러났고 더 파고들었더니 이 전자기력이 사실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또 다른 근본 힘과 한 형제였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냉장고 자석이 밀어내는 그 힘과 별 속에서 원자가 쪼개지는 그 힘이 알고 보니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친척이었던 겁니다. 자석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다가 우리는 우주 전체의 구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늘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파고들면 끝없이 이상해지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각자의 층에서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요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요리사는 물이 몇 도에 끓는지, 반죽이 왜 부풀어 오르는지, 고기를 어떻게 익혀야 부드러운지를 완벽하게 압니다. 그가 물 분자의 알갱이 이름을 몰라도 전자기력 방정식을 몰라도 그의 요리 지식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죠. 요리라는 층에서는 그의 두피 완전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각각의 층에는 그 층 나름의 완결된 법칙이 있다.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 층 안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알아야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죠. 어떤 상상 속의 존재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 규칙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그 존재는 정말 모든 걸 아는 걸까요? 옛날에 한 과학자가 딱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주에 있는 모든 알갱이의 위치와 움직임을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다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는 미래도 과거도 훤히 보일 거라고요. 내일 여러분이 저녁으로 치킨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도 이미 정해진 계산 결과처럼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들으면 오싹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따져보시죠. 그 존재가 우주의 모든 알갱이를 다 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계산을 하려면 그 정보를 어딘가에 담아둬야 합니다. 그 담아두는 장치도 우주 안에 있는 알갱이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니 우주 전체를 담으려면 우주보다 더 큰 그릇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큰 건 없어요. 아까 봤던 그 함정, 우주라는 말이 있는 것 전부를 뜻한다는 그 함정에 또 걸리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맥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우주 안에서는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밑바닥 규칙을 다 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안다는 것과 그 규칙이 실제로 굴러가며 만들어내는 세상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을 이루는 알갱이 하나하나의 규칙을 완벽하게 안다고 칩시다. 그 규칙 어디를 뒤져도 젖었다는 느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갱이 하나는 젖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알갱이가 수십 쪽에 모여 강물이 되면 손을 담갔을 때 스르륵 느껴지는 그 축축함이 생겨납니다. 규칙 안에는 없던 것이 모임 속에서 새로 태어난 거죠. 개미 한 마리의 행동 규칙을 다 안다고 개미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게 아닌 것처럼요. 바닥을 다 안다고 위층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층에는 그 층에서 새로 피어나는 진실이 따로 있어요.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밑바닥 방정식을 다 못 풀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2층에서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도 하찮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엔 제 나름의 생각이 하나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층층이 나뉜 룸이라는 그림이 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견해입니다. 다만 파인만도 여러 층위의 기술이 각각 나름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걸로 압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틈을 지나왔습니다. 기술하고 예측하는 틈, 그건 진짜였지만 그 안에도 외라는 구멍은 남아 있었고 파고들수록 세상은 더 이상해졌으며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층에서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틈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마음을 흔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묻은 이겁니다. 왜 애초에 그런지를 아는 것. 왜 이 우주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있는가? 왜 하필 이런 법칙인가? 자, 아까 그 두꺼운 사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단어를 계속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사전에는 사실 바닥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더 이상 다른 단어로 풀리지 않아요. 그냥 가리키기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빨강이라는 단어를 진짜 끝까지 파고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 저 색이 빨강이다. 더 이상 다른 말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물리학의 바닥도 이렇습니다. 왜 전자기력이 존재하냐고 끝까지 물으면 물리학자들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우주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밑바닥의 규칙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사전의 마지막 단어에 닿은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니. 그게 무슨 설명이야. 그런데 파인만은 바로 이 답답한 지점을 오히려 과학의 가장 정직한 얼굴이라고 봤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는 것.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에 닿았다고 인정하는 것. 지어내지 않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커다란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왜 이 우주는 존재하는가? 왜 무언가가 있고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답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다는 말을 세 조각으로 나눠 본 덕분에 이 막막함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사실 이런 형태의 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바깥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식의 답이요. 사전에서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풀듯이 우주를 그 바깥에 무언가로 풀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주라는 말은 있는 것 전부를 뜻합니다. 정의상 그 바깥은 없어요. 그러니 바깥에 무언가로 풀어달라는 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주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 사전의 마지막 단어에게 또 다른 풀이를 내놓으라고 조르는 거예요. 빨강을 빨강 아닌 다른 색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답이 없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불안해하는 것과 이건 질문이 바닥 단어에 닿아서 그렇구나 하고 담담하게 아는 것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정직한 이야기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왜 하필 이 우주가 이런 법칙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물리학이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이 우주의 바닥 규칙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별도 만들어지지 않고 원자도 뭉치지 못하고 생명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존재 자체가 애초에 생겨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필 이런 법칙이냐고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법칙이 우리 같은 존재를 허락하는 종류였다는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 견해 중 하나이고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신에 찬 말투를 쓰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 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겸손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 바닥이 아니었던 적이 아주 많았거든요.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원자가 물질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라고요. 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원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더 작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또 열어보니 그 안에 더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의 마지막 단어라고 믿었던 항목이 알고 보니 또 다른 페이지로 이어지는 입구였던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밑에 또 한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아직 그 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앱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선 이 바닥이 진짜 마지막 바닥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어지는 얇은 마룻바닥인지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지도가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 그 끝에 여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백을 함부로 채워넣지 않는 정직함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그 위에 진짜 길을 그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자리라는 것. 열소라는 없는 물질로 여백을 성급히 메워버렸다면 알갱이의 움직임이라는 진짜 그림은 영영 그려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직한 여백은 그래서 미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잠깐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흔한 말, 그거 알아 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말을 세 조각으로 갈랐죠. 첫째, 이름을 아는 것. 자기장이라는 이름, 열소라는 이름처럼요. 이름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 자체로는 사전 안에 또 다른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하고 예측하는 것. 이건 진짜 둠이었고 소름 돋게 정확했지만 그 안에서도 왜라는 구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뉴턴조차 왜는 지어내지 않겠다고 했죠. 셋째, 왜 애초에 그런지를 아는 것. 이건 사전의 마지막 단어. 더 이상 풀리지 않고 그냥 가리키기만 하는 바닥에 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조각을 다 떼어놓고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안다고 말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본 세 또를 손에 쥐고 있으면 모른다는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석이 왜 밀어내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층에서 나는 그 힘의 이름을 안다. 그건 전자기력이다. 둘째 층에서 나는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층에서 나는 왜 이 우주에 그 힘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모름은 내 머릿속에 뚫린 구멍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그려놓은 지도의 가장자리다. 지도와 땅이라는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때운 아주 정교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결코 땅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밀한 지도라도 어느 지점에 이르면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여백이 나옵니다. 옛날 지도에서는 그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이 너머는 알 수 없음. 그런데 그 여백은 지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을 정직하게 여백으로 남겨둔 지도가 없는 길을 함부로 그려넣은 지도보다 훨씬 믿을만 합니다. 물론 이 비유도 여기까지예요. 진짜 지도는 땅을 걸어다니며 그리지만 우리는 우주 바깥에 서서 우주를 내려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땅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백은 영영 여백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그 불안이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왜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 이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답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내가 부족해서 답을 못 찾는 거라고 자신을 몰아세우곤 하죠. 그런데 오늘 자석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는 조금 다르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이 왜는 어느 층의 질문인가? 이름을 원하는 건가? 작동 방식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바닥 단어에게 또 다른 풀이를 조르고 있는 건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덜 불안하고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왜에는 답이 있고 어떤 왜에는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 삶 가까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하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왜들은 우리를 밤새 놓아주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손에 쥔 세 조각의 만수로 이 왜들을 한번 분류해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왜는 사실 첫째 층, 이름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냥 이 상황에 이름 하나 붙이면 마음이 놓이는 종류요. 어떤 왜는 둘째 층,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건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사정과 순서를 거쳐 그리 됐는지는 파고들면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왜는 셋째 층, 바닥 단어에게 또 다른 풀이를 조르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 나여야만 했는가? 이 우주에 어떤 완벽한 이유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이요. 그런데 2층의 질문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태의 답이 애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주가 우리에게 특별히 답을 숨긴 게 아니라 질문이 지도의 여백에 닿은 것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답 없는 왜에 밤새 자신을 갈아 넣는 일에서 조금은 노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답을 못 찾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형태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점이 한 번 더 크게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통 여백을, 아직 채우지 못한 빈칸을 결핍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왜에 다 답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설명되어 지도에 빈칸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궁금해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새로 알아볼 것이 없고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물음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세상이요. 저는 그런 세상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 내일이 궁금하다는 그 설렘은 사실 지도에 아직 여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냉장고 자석 하나에서 시작해 우주의 근본 힘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길 곳곳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백은 우리 앞에 남겨진 걸어갈 길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초대장인 거죠.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은 확실한 답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을 담담하게 견디는 법이라고요.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댐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게 어떻게 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다는 말을 세 조각으로 갈라보고 나니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아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모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열소라는 없는 물질을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나는 이 바닥을 아직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이 진실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안다는 짧은 말 한 개를 붙잡고 꽤 깊은 곳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 작동을 아는 것,
그리고 왜를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한 단어 안에 뒤섞여 우리를 착각하게도 불안하게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갈라놓는 순간 안다는 말이 훨씬 정직하고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까지요. 오늘 밤 혹시 냉장고 문 앞을 지나가시다 그 작은 자석을 손끝으로 톡 건드리게 되시거든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손끝을 밀어내는 이 힘, 나는 이 힘의 이름을 알고 이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안다. 다만 왜 이 우주에 이 힘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 모름은 내가 지금 이 우주라는 거대한 땅 위에 아직 아무도 다 그리지 못한 지도를 들고 서 있다는 증거다. 저는 그 사실이 조금도 쓸쓸하지 않고 오히려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직 여백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볼 곳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여백을 함께 걸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모른다는 말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묘한 질문 하나를 손에 들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